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출신에서 국회의원 출마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 출마까지 전 인생의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야 정말로 자격 있는 사람이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철판 깔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청문회 과정 내내 수없이 많은 질문을 오늘 명쾌하게 해설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고소의 전략의 노정면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픽스 출신 노정면 국회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력의 스픽스 뉴스부문 대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나 우리 제작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스픽스에서 단 4개월 일했지만 지금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은 상황에서 그 스픽스의 TV부문 대표를 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문회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진숙 그 당시에 이제 후보 보시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겠던가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궁금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저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답변들이 매우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대답을 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리,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상상 초월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일관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특정인에게 이제 좀 비도덕적이다 또는 좀 반윤리적이다 이런 표현까지는 간혹 쓰기도 하는데 좀 타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특히 법인카드를 쓴 내역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 내용이 금액도 그렇지만 시간 그리고 장소 네. 어떻게 MBC 사장인데 지방 MBC 사장이 저렇게 카드를 쓸 수 있느냐 공적의식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예. 근데 보이는 것까지 이제 부인을 하던데 왜 그렇게 공적의식 없이 살았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뭐 권력에 취하면 그런 양태가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MBC 본사에서 본부장 등으로 고위직으로 재직할 때가 이제 김재철 체제였고요. 그리고 대전 MBC 사장이 됐을 때는 적어도 대전 MBC에서는 본인을 통제할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법인카드 뭐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이런 이제 권력에 취하면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인간상들은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양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진숙 기자는 MBC 90년대 초반에 노조 파업을 할 때 정말로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노조원이었고 네.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언론 자유와 그리고 이제 편집권 또는 이런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분은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조심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뭐 멀게는 일제 시대의 그 지사들. 근데 이제 일제 통치 기간이 길어지고 일제 권력이 이거는 이제 안 꺾인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변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양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이 포장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백 명이 노조원으로 뭐 MBC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넘는 그 구성원들이 조합원인데 저는 주류를 희구하는 사람들, 주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노조 주변에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보면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과거에는 정말 순수하고 또는 권력을 견제하고 언론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맞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네. 또는 언론 관련된 이제 그 활동을 했던 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변절이 되었다. 네. 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정반대로 자신과 함께했던 과거의 동지들을 공격하고 뭐 이런 유형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다
아니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저는 봐야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말로 권력을 쫓고 주류를 쫓다가 노조가 세 보이면 노조 옆에 있고 노조가 숫자가 많으면 노조 옆에 있고 그랬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노조의 어떤 투쟁에 방향성에 동의하고 하다가 나중에 권력을 쫓아서 변절한 것인지 그건 뭐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돌아선 사람들이 보이는 양태가 있어요. 새로운 권력에 부합하려고 눈에 들려고 오버합니다. 과잉 행동을 합니다. 남들보다 해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이른바 해고 사태의 주역이 되거나 보면 이진숙 씨는 MBC 본사 그 김재철 체제에서 고속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뭐 트로이컷 그 사찰 프로그램 설치나 그다음에 대량 해고 사태나 전면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의 그 법인카드 오남용을 앞장서서 두둔했던 사람이고, 그 권력의 눈에 그 권력 최정점에 있는 김재철 사장 눈에 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뭔가 변절을 했다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면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기자 출신으로 보면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군 기자로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이제 현장 취재를 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한때는 저희들이 이분을 통해서 기자의 활동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지 일종의 표본이 되기도 했던 분이 이런 정도로 타락을 해버리고 나니까 야, 내가 세상 정말 잘 모르는 것인가 여전히?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어리석고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서 정말 한편으로는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혹시 진실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저렇게 일관되게 아니다, 거짓이다, 공적으로만 썼다라고 하는 그 강한 톤에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청문회에 나와서 그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는데 본인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눈앞에 보이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장관급 자리를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종군 기자 좋아요. 뭐 거기에 대한 뭐 평가가 다양할 수 있지만 뭐 그걸 굳이 그때 종군 기자 맞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대전 MBC 사장하면서 엉뚱한 시점에 그 중동 전문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송에 개입하고 인터뷰를 만들어내고 해외 출장 가고 이랬던 사실들을 보면 자기 자랑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권력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음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총선에도 출마하고 뭐 지방선거에도 출마하고 또 지금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급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는 다 거짓말이 분명한데 천연덕스럽게 하잖아요. 마치 로봇가 입력된 대로 답변하듯이. 그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준숙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거짓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 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횡령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 어떤 좀 대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미 저희 야당 과방위원들이 고발을 했어요.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 법인카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저희가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진숙 씨가 국회에 나와서 한 증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어떤 지위의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섰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증인으로서의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위증과는 또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증인으로 국회에 세우려고 합니다. 8월 2일에 이제 증인 채택이 돼서 출석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뭐 요통이 있다고 안 나왔잖아요. 근데 8월 9일 저희가 청문회를 또 엽니다. 그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취임 첫날
박문진 이사, MBC 이사와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결의 부당함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소집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증인으로 이진숙 씨가 채택돼 있어요. 그때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똑같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청문회 때 했던 답을 반복하면 저희는 바로 위증으로 고발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청문회는 일단 거짓말을 하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적 책임이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것이다. 네, 위증의 죄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날은 자기가 이제 핑계를 대면서 안 나왔고 9일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본인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안 나온 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는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나와야 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개인 이준숙이 증인으로 채택된 네. 것이지 방통위원장이어서 채택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임기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언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지금 직무가 정지됐든 안 됐든 방통위원장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7월 31일 임기 첫날 했던 일에 대해서 증언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9일날 지금 나온다고 통보가 이제 돼는 있는데 혹시 대답이 왔습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통상 그 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직전일, 뭐 네. 심할 경우에는 당일 일찍 이렇게 통보를 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탄핵을 이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 헌법재판소 최종 결론까지 가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버티게 하는 것은 전임 이제 방통위원장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것도 이진숙 씨의 이기적인 계산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요. 이동관, 김홍일 그리고 또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본인들은 안 버티고 싶었을까요? 본인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2인 체제 의결이 뭐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몇 달 동안 기다려서라도 본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갔다라는 그런 평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사표를 냈잖아요.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건 물론 이제 뭐 용산하고 교감하에 그랬다고 치지만 이 집권 세력의 어떤 플랜에 본인은 본인의 의지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맞춰준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런동관, 런홍일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런 부분, 그쪽 세력 내에서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구나라는 평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진숙 씨에 이르러서는 완벽하게 뭐 MBC 이사 교체, KBS 이사 교체가 마무리됐나? 그래서 저렇게 정권 차원에서 버텨도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박문진 KBS 이사진을 하루아침에 교체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7월 31일 이진숙 씨 임기 첫날에 한 일이에요. 그날 83명을 심의했어요. 단 몇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당, 지원자 한 사람당 1분 채 못 봤을 겁니다. 서류를. 그래 놓고 정상적인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사유도 되지만 동시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신청이 돼 있고요. 만약에 법원이 그걸 인용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진숙 씨는 탄핵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한 5개월 정도는 지금 방통위가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권 입장에서는 그럼 MBC라도 그러면 이사진을 교체했다고 볼 수 있나?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죠? 저 모른다는 것은 이미 이제 임명은 했지 않습니까? 임명했지만 네.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네. 무의가 되는 겁니다. 예.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판단은 보류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박문진 이사가 임기를 더 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KBS든 MBC든 박문진, KBS 이제 그 이사회 이사 이렇게 이제 임명해놓고 가처분 신청했는데 예. 이것 결론은 언제 납니까? 지금 8월 9일로 예. 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8월 12일까지가 박문진 이사 임기예요. 네. 13일부터는 새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이사진을 교체하는 의결에 문제가 있다면 8월 12일 전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결정이 법원에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8월 그렇죠. 9일 날요. 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뭐 법원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에 뭐 법률가들도 많고 당연히 그 당직에서 이런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이사 52명, 예. 이사 지원자 52명, 그리고 MBC 31명, 예. 합쳐서 83명을 하루 동안에 다 본 거예요. 예. 하루 동안에 다 봤다고 스스로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임기 시작한 그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그날만 볼 수 있었던 서류예요. 근데 그날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 취임식도 했죠. 밥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전체 회의를 하는데 전체 회의에서는 방송통신 부위원장 김태규 씨로 호선했어요. 그리고 이진숙 기피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각하 결정도 내렸어요. 그리고 83명에 대해서 전부 다 심의를 하겠다는 후보자 의결도 합니다. 지원자가 83명인데 후보자가 83명으로 의결이 돼요.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13명으로 추립니다. 자, 몇 분 동안 심의를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건 4개가 예. 2시간 동안에 다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분도 안 걸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한 명당 1분도 안 들어갔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어떤 총국이 벌어졌냐면 김태규, 이진숙 두 사람이 각 이사진 구성을 놓고 투표를 합니다. 합의가 안 돼서 7, 8번씩 투표를 했다는 게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의 국회 증언이에요. 심의한 시간이 없어요. 서로 나는 이 사람 시키고 싶어. 나는 이 사람 시키고 싶어. 그래서 KBS 이사 11명을 뽑아야 되는데 7명밖에 못 뽑았어요. MBC 이사 9명을 뽑아야 되는데 6명밖에 못 뽑았어요. 박문진 이사 9명을 뽑아야 하는데 6명밖에 못 의견 뽑아요. 합의가 안 돼서 예, 합의가 안 됐어요. 조율도 못한 거예요. 예, 예. 왜? 심의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네. 조율할 명분도 없는 거죠. 그냥 명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이거 가처분 인용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에 이사진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정해도 됩니까? 말씀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본안에서 다루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본안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충분히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할 만하다 이렇게 될 것 네. 같은데요. 방통위가 이사들을 뽑으니까 뭐 방통위가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는 방식이 법에 규정돼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방통위가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3년 전에 KBS 이사 뽑는데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 의결을 할 때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3주가 걸렸어요. 왜? 다 면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MBC는 뽑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도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추려놓고 최종 의결을 할 때까지 7일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2시간 만에 뚝딱 해치웠어요. 길게 봐서 2시간입니다. 이걸 누굴 설득을 시키겠냐고요, 이거를. 결국 9일날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진숙 씨가 버티겠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 도박을 건 거예요. 정권 차원의 도박이에요. 네. 그러면 이진숙 씨는 왜 이 도박을 할까? 이진숙 씨 개인만 생각하면 이 도박해야 돼요. 장관급 자리가 걸린 건데 5개월 놀아도 기본급은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나와요. 참 저도 답답합니다만 법이 그렇습니다. 월급 받고 일 안 하고 5개월 있다가 헌재는 지금 인원 구성이 정권에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장관급 자리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치 이제 개선 장군처럼 또 코스프레 할 수도 있고 이진숙 개인으로 보면은 당연히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앞서서 탄핵 발의됐던 사람들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사표를 내서 도망쳤다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그런 비난 받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의 프로그램에 나름대로는 협력한 거죠. 그래서 빠져준 거죠. 이진숙 씨 안 빠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겠죠.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그러니 정권 차원의 프로그램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역할의 당사자라면 저는 버티고 싶지만 서로 혹시라도 이거 집행정지 인용돼 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빠져주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정치적 부담이 적겠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실제 헌재에서 제대로 한번 그 탄핵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2인 체제에 대한 그 판단은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 유지된다? 그 말이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해석의 여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이제 권태선 이사장 그다음에 YTN 매각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가처분 집행정지 그 심판을 했을 때 결정문에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법하다라고 단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YTN 같은 경우에는 본안에서 다퉈라 이거고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위법이다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죠. 이걸 가지고 법관들 그것도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구성이 바뀐 헌재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법리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2인 체제만 가지고 본다면 대단히 불리하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 법관, 재판관, 헌법재판관의 구성 비율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불리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진숙에 대해서는 7월 31일 전체 회의 의결의 불법성을 얹었어요. 그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쪽에 서 있는 그런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쉽게 동의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예년의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번도 면접을 안 하고 뽑아본 적이 없어요. 공영방송 이사를. 근데 이번에 면접을 안 했어요. 이런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국민께 이래서 우리는 이진숙 탄핵이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7월 31일에 이 무리한 그 의결, 박문진 KBS 이사진 교체 의결이 결국을 정권 차원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뭐 6개월쯤 뒤의 일이고 당장 이제 네. 8월 9일 날 가처분 이제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박문진 이사가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MBC를 이제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그러면 KBS에 YTN에 그럼 MBC까지 이제 장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정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까? 이제 정광석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히나 나쁜 일은 빨리 해치워야 부작용이 덜하다. 어차피 할 일이면. 그런데 윤석열 정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MBC 장악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라도 해야 된다라고 쓴 카드가 이진숙 카드였어요. 그리고 이진숙 카드가 얼마나 바닥인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진숙 씨의 법카 사용 내역에 대한 평가는 여야 불문, 보수 진보 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니 도대체 이제 소위 보수 또는 여권 진영의 사람들 제가 빙의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아니 우리 진영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 어떻게 나도 두둔해주기 어려운 사람이 이 앞에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MBC를 설사 사장 교체하는 수순까지 가서 장악하려 든다 하더라도 뭐 내부의 반발도 있겠지만 저항도 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민들께서 이미 많이 알아버렸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려는 것이 과연 뭐 저들이 얘기하는 뭐 방송의 정상화,
MBC가 이미 편향된 방송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절차이다. 이런 걸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늦었다 이미. 그리고 늦게 하면서도 카드가 너무 저급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MBC 경영진을 바꾸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뭐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다가올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못 그럴 거라고 봐요. MBC 내부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반발 때문에 이제 파업이나 아니면 강경 이제 그 투쟁을 좀 만들어 가지고 뭐 국민들을 상대로 MBC 지키자 이렇게 이제 운동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말로 폭력적으로 탄압을 하거나 또는 사법 처리를 하거나 이런 이제 과거 우리가 기억나는 MBC 파업과 그다음에 구속 사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 전망하는 것도 저는 입에 안 담으려고 합니다. 예.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쉽게 당하진 않는다. 그리고 정권도 이진숙 카드까지 쓴 걸 보면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처분 이제 결정을 할 재판부께서 혹시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이것이 좀 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리고 국민들의 이제 좀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느냐라는 걱정도 솔직히 좀 앞서기도 합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은 하나는 한 축은 이 기계적인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거부해 버리는 이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큰 비중, 탄핵을 해야 하는 어떤 그 명분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또 한 축은 예기치 않게 터진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터지는 부분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이종호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이종호 녹취록 안에 삼부 토건이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종호 녹취록 안에 그 치안감 인사 이게 그 자체로도 놀라웠는데 이 정도는 그러니까 치안감이면은 무궁화 2개 뭐 군으로 치면 별 2개짜리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자체로도 놀랍지만 그게 마약 수사의 외압으로까지 연결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정권은 그동안 관리가 안 된 상태로 2년 넘게 왔기 때문에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도사리고 있다. 그게 터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과정이고 MBC까지 안 가도 뇌관은 터진다. 자칫 말씀을 잘못 드리면 뭔가 터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저는 이제 MBC 문제가 그만큼 내부에 응축되어 있는 이 폭발력이 있는데 이걸 MBC를 장악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아마 착각이어서 큰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일관되게 국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나 과거에 뭐 민주개혁 정부가 있을 때도 다 방송 너희들 장악한 거 아니냐. 너희들 유리하게 다 끌고 갔는데 왜 우리한테만 유독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YTN 출신이고 우리 스픽스 대표를 하셨지만 자 봐라 더불어민주당 저 사람들 원래 색깔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양비론을 이렇게 펴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예. 뭐 서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KBS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 관련 그 지배구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는 법 통과 못 시킨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이 받을 부분은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연히 뭐 그런 비판과 무관하게 정권 차원에서 보도에 개입하고 막 지배구조 흔들고
지금 국민의힘 정부처럼 그랬나? 그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똑같이 등치시키려는 그런 무리함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 니들 말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바꾸자고.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이라는 얘기는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못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피장파장을 얘기하려면 피장파장이니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준석식 그 논리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 피장파장이었으니 다음 단계 갑시다. 근데 안 하잖아요. 저들은 그냥 이 상태로 MBC까지 장악하는 걸 완료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니들도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다. 아니, 그래, 과거에 문제 있었어.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양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 그런 욕심이 있었겠지. 욕심 부리지 못하도록 이제 선을 긋자고. 그때 왜 못 통과시켰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그 바탕하에서 이제 갑시다라고 하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쪽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아가지고 그때 공영방송 제도를 다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죠. 또 네. 왜 바꿔요? 네.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게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탄핵될 줄 몰랐던 거예요. 박근혜 탄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바꾸자 했을 때 국민의힘 그때가 무슨 당이었습니까? 당이 하도 바뀌어갖고 네.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 국힘 전신이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국힘이 그때 하자고 했을 때 안 했으니까 우리끼리 합시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악순환 이제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리를 끊어야 돼요. 네? 고리를 끊어야 되자. 그게 맞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끼리. 네. 그러면은 정권 바뀌었을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목소리 내겠습니까? 그때 국힘이 안 해줬잖아. 우리도 우리끼리 해. 그랬을 때 저희 같은 목소리가 먹히겠냐고요. 또 다른 질문은 자 민노총 뭐 소속 조합원이 민주노총입니다. 예, 그 민주노총 네. 이제 그걸 민노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일부러 민주자를 안 붙이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민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지 일부러 민노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당명을 줄여서 하는 것도 언론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본인들이 요구하잖아요.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에요. 네. 그런데 왜 민노총이라고 부릅니까? 일부러 계속 민노총이라고 부르는 네. 겁니다. 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95%다. 그래서 이것이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형방송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공영방송은 국민 여러 이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사제로 참여해야 되지 왜 노조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공영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노동조합 할 권리가 헌법으로 예. 보장돼 있고 그 노동조합에 누구 가입하고 안 가입하고는 본인들 판단인데 지금 MBC에는 노조가 3개까지 있었어요. 뭐 23 노조가 통합을 했는지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하는 거예요. 그 결과치가 뭐 95%인지 89%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100%면 어떻습니까? 네. 본인들이 누구한테 협박을 받아서 가입을 하나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2노조, 3노조는 왜 노동조합이라고 기치를 내걸었는데 왜 조합원들이 안 모이는지 반성해야죠. 네? 그러면 뭐 회사 권력을 갖고 있는 주류 세력들이 그쪽으로 들어갔다? 그럼 자기들이 지지하던 김재철 체제, 안광한 체제, 김장겸 체제에서는 왜 조합원을 못 늘렸습니까? 제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민노총, 강성노조 프레임을 거는데 국회에서 발언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 대다수가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그러면 그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조력 받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악마화하고 그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를 악마화하고 혐오하게 만들고 그게 공당이 할 일입니까 그게? 민주노총이 불법단체예요? 그럼 불법단체를 규정해서 수사받게 만들어야죠. 그게 책임 있는 여당이죠. 입만 열면 강성노조 불법 파업 얘기하는데 파업 불법으로 하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검찰이 알아서 두드려 잡습니다. 그걸 필리버스터 한다고 앉아가지고 서서 하는 거죠. 필리버스터는. 네. 서서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차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뭐 기자 출신 국회의원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 산하기관으로 일단 언론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민주노총 프레임 그리고 노동자 중심의 방송사 운영 뭐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 계속 갈라치기 하는데 그 일의 가장 앞자리에 기자 출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게 먹히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양비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지는 훨씬 더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고요.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진숙 위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만 장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아니면 지금까지 당했던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안갚음을 해주자.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이준숙 씨 여쭤보신 예, 거죠? 예.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예, 대갑자. 지금 참 재밌는 거 하나가 최근에 있었는데 MBC의 차기 사장에 대한 논의가 여권 주변에 있어요. 특히나 그 언론계 MBC 출신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2017년을 기점으로 퇴출됐던 MBC 출신들, 이제 MB 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MBC를 장악하고 탄압하고 대규모 해직 사태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이 2017년을 기점으로 퇴출당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력이 다시 MBC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출신 안 된다. 뭐 박민을 KBS 사장 시켜놨더니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복 심리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뭐 누구는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공기관장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YTN도 마찬가지예요. MB 때 박근혜 때 그야말로 정권편 들다가 2017년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 퇴출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그 YTN 민영화를 통해서 사영화를 통해서 경영진으로 컴백하고 유일임 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쭉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하면서 권력 주변을 맴돌다가 이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의 무슨 언론 전문가 그룹처럼 행세를 하다가 이번에 권력 요직으로 곳곳에 포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이 쓰고 있는 국힘 정권이 이제 골라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MBC, YTN 등 과거 MB 박근혜 정권 때 전면에 섰던 그래서 부역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뭐 어떤 방송 정책의 선진화, 뭐 공영방송 체제를 조금 더 공고히 하고 뭐 이런 그런 명분 또는 그걸 다 떠나서 그런 명분 이전에 권력을 좀 더 탄탄히 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에라도 다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방송의 공공성을 보수적 관점에서 무엇을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 나눠서 직장으로 네. 일자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되겠죠. 다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던 예. 사람들이 지금 컴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씨 트로이커 심었다가 그 민사 재판에서 그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인사들도 그 심지어는 그 노조 탄압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수고. 그 제가 방송장의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러니까 국힘 집권 세력 그리고 이제 국정운영의 책임 집단으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그냥 가깝게 있던 사람
생각 비슷한 사람 일자리 나눠주듯이 이렇게 권력을 사유하면서 정말로 공직을 그냥 갈라먹기 한다는 느낌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이진숙 그 위원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 많았다고. 그 수고 많았다고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던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것이 좀 더 확장되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이종호 세력 그리고 삼부토건 마약 사건에 개입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이제 연결되고 있으면 결국 이번에 이진숙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본질적으로 어떤 정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뭐 윤석열 정권의 특히나 언론계 인사들은 그 초기 대통령실에 들어간 그룹이나 또 국민의힘과 뭐 이러저러한 행사들을 같이 하면서 주변에 포진하던 사람들을 보면 이게 이제 와서 사람 구하기 어렵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이 복수 혈전을 꾀하던 사람들한테 포위돼 있었어요. 뭐 다른 얘기로 하면은 공생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실 용산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용산 또는 국민의힘 정권을 포위 내지는 그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는 상태로 권력을 잡았고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마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발굴도 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저는 예.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통치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예. 싶었는데 그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었다는 걸 알고부터는 네. 처음부터 들어갈 여지가 없었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 알았네요. 네, 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 다 쓸 때까지 자리 만들어서 끼워 넣고 국민적 반발이 있든 없든 야당의 반대가 되든 안 되든 협치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것이고 네. 우리 사람들 자리 챙겨주고 거기에서 권한 실컷 뭐 이용해라 이제 이렇게 예. 갔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 제가 볼 때 이진숙 씨는 제일 후순위였을 것 같아요. 예. 이진숙 뭐 방송계는 아니지만 김문수 이런 분들은 제일 후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인력 풀이 없기 때문에 뭐 가장 후순위였던 사람들까지 쓰는 지경에 오지 않았나. 역설적으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제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셨고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한테는 저렇게 의존적으로 국정 운영을 사실상 맡기다시피 저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도 이 V2가 V1처럼 이미 다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게요. 대통령실 초기 언론계 멤버들 세팅될 때부터 이 사람은 여사 쪽 라인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뭐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 사람은 여사 쪽 라인, 저 사람은 대통령 라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 덩어리지. 저는 김건희, 윤석열 이분들을 둘로 나누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공동정부라고 봅니다. 공동정부라고 보는데 오히려 우위가 V0가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농담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전망하는 방식대로 전혀 가지 않고 엉뚱한 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뭔가 이게 주술적인 거냐 아니면 뭔가 좀 초현실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냐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늘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종호가 튀어나왔는데 삼부토건이 나오고 마약 사건까지 나오는데 야 이거 뭐냐 계속 이렇게 이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고 더욱더 짙어지는데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최상병 사건이 비롯됐다 이렇게들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저도
아, 대통령이 스스로 뭘 하는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파고 들어갔더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이종호 씨가 나온 거잖아요.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랑 얽혀 있는 사람이고, 아, 이 경로도 배우는 김건희 여사였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동정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지율 30%는 글쎄요, 그 수치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다. 확 올라온 적이 없고요. 지금 집권 2년 차가 되도록 계속 30%대 뭐 그러다가 20%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모든 조사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이 2배 이상 항상 높고, 뭐 그걸로 이미 충분한 국민의 평가는 나온 거 아닌가. 뭐 여권 성향의 그 응답자들이 많이 표집이 되면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론조사는 흐름을 본다는 건데, 이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이미 이 2년 넘는 이 장기간에 걸쳐서 30%대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끝난 것이 아닌가. 현 상황을 답답해하는 국민들은 이게 지지율만 무너지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게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되느냐. 그래서 뭔가 세상이 확 뒤집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여전히 저는 그런 안 데 보인다.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여론조사를 안 믿기 때문에 예. 뭐 흐름만 본다는 거지만, 흐름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눈에는 흐름이 그거예요. 네. 2년 넘도록 움직이지 않는 정권은 희망 자체가 없다. 국민이 희망을 버린 거다.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 없다 뭐 이 질문도 물론 이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뭐 이대로 가면 임기 채우겠습니까? 채울 수 없다라고 통치 이제 스타일을 바꿔야 임기를 채우죠. 근데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는 예.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상황이 되면 닥치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 탄핵으로 보면 1년 뒤가 될 것이다, 2년 뒤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전망이라도 하고 싶을까요? 저는 네. 정치인은 거기까지만 읽으면 된다고 보고요. 네. 상황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무도한 권력을 탄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리 무도해도 이 무도함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도하면 이 무도함을 국민께 속속들이 보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아무리 6개월 안에 탄핵시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도 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청문회 말미에 노영민 의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명할 줄 내가 알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알려야 하느냐. 국민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당신은 대답할 의무도 있고, 이런 말씀을 아주 열띠게 할 때는 약간 애국가 듣는 기분도 좀 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국회의원으로서 노정민 의원이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잘 이제 그 반영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활동은 언론을 중심으로 어쨌든 지금 활동하시지만 이 활동과 앞으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하실 일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제 답입니다. 네. 권력이 무도하면 그 무도함에 맞서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진정이 안 되면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속속들이 국민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 혼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의 시점은, 물론 우리 대표님께서도 제게 그런 질문을 주셨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답을 드리면, 탄핵의 시점은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정권의 향배는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오늘 이 순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일을 감시하고 국민께 알리는 일, 이게 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단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장기 전망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은 속으로 감추고 오늘 하는 일, 내일 벌어질 일을 국민께 알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정면 의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정권이 지금 행하고 있는 무도함을 진정시키고 또 그 무도함을 깨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역할 기대하면서 오늘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 고소의 전략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